관세 35%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 제품 가격이 2배로 뛰었죠. 82세 할머니는 30년 써온 관절염 크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3살 아이는 아토피 때문에 밤새 울어댔어요. 월마트도 아마존도 불가능하다며 포기했던 바로 그 순간 78세 그레이스 김할머니가 집 앞에 나눔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FBI가 할머니를 연행했지만 전국 317명의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고 결국 미국 정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뉴욕 코리아타운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35%로 올린다는 발표를 했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단골로 가는 김치찌개집 사장님 매들린 정이 울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세금을 내는 거냐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세라는 건 결국 우리 이웃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구나. 매들린 정은 82세 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한국산 크림을 써야 해요. 하루에 30달러짜리 크림이 이제 40달러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외국 기업인가요? 매들린 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코리아타운 전체를 돌아다녔습니다. 김밥집, 한인마트, 미용실까지 모든 곳이 난리였어요. 한국에서 온 원료나 제품을 쓰는 사업체들은 하루아침에 망할 위기에 처했죠. 플러싱 한인마트 사장 박철수 씨는 35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3달러에서 4달러 20센트로 뛰었어요. 김치는 12달러에서 16달러가 됐고요. 박철수 씨의 아내 김영희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해요. 손님들이 어떻게 이 가격을 감당하겠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마트 안에 있던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물건을 다시 선반에 놓고 계셨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 노인정에서 만난 8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손자 기저귀 값이 2배가 됐다며 울먹이셨죠. 한국산 기저귀가 미국 아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60년 전에 이 나라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손자 기저귀도 못 사주게 생겼다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기업이 세금을 내. 결국 우리가 비싼 값 주고 사는 거지. 나는 바보가 아니야. 정부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계 미국인들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매들린 정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계 미국인 매들린 정이 지적한 것처럼 관세는 정말 외국 기업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떨어지는 세금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됐거든요. 창밖으로 코리아타운의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세 발표 3일 후 저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관절염 크림값 때문에 상담 전화를 울부짖으며 거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건 한인복지센터 상담사 이미영 씨였습니다. 할머니가 40분 동안 울기만 하셨어요. 30년 넘게 쓰던 크림인데 이제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라며 이미영 씨도 목이 메었죠. 저는 바로 김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목을 주무르고 계셨어요. 이 크림 없으면 잠도 못 자라며 빈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산 관절염 완화 크림이었어요. 이제 한 통에 62달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연금은 한 달에 1200달러예요. 크림 2통 사면 한 달 용돈의 10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전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당뇨약을 끊으셨다고 해요. 한국산 혈당 측정기 스트립 값이 너무 올라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죠. 시카고에서는 한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어요. 한국산 유아용품과 기저귀 값이 2배로 뛰었거든요. 이미영 씨는 하루에 상담 전화가 50통은 와요. 다들 울면서 전화해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은
의료용품과 유아용품이었어요. 한국산 아토피 크림, 기저귀, 분유까지 모든 게 천정부지로 올랐죠. 제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뉴저지 한인마트에서 일하는 최민수 씨는 손님들이 물건 보고 그냥 돌아가요. 특히 아이 있는 엄마들이 울면서 나가시는 걸 보면 마음이 찢어져요라고 했어요. 한국산 기저귀가 한 팩에 45달러에서 61달러로 올랐거든요. 더 심각한 건 가전제품이었습니다. 삼성 냉장고를 사려던 데이빗 김 씨는 2,800달러짜리가 3,780달러가 됐어요. 1,000달러 차이면 다른 브랜드를 사야죠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LG 세탁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가정의 3살짜리 소피아는 한국산 아토피 크림만 써야 해요. 다른 제품을 쓰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든요. 소피아 엄마 제니퍼 리 씨는 한 통에 85달러예요. 한 달에 3통은 써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니퍼 리 씨에게 물었어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그런데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스테로이드 크림밖에 없어요. 하지만 3살 아이에게 매일 쓸 수는 없잖아요. 소피아는 한국산 크림이 없으면 밤새 가려움 때문에 울어댄다고 했어요. 전국 한인복지센터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더 심각했습니다. 관세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의료 관련 상담이 300% 증가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의 필수 의약품과 의료용품 관련 문의가 폭증했죠. 수십 년 써온 약과 생활용품까지 포기해야 한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그날 밤 이 질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관세 발표 일주일 후 코리아타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8세 그레이스 김 할머니가 무료 나눔 테이블을 열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레이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 인도에 테이블을 놓고 한국산 생활용품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관절염 크림, 아토피 연고, 기저귀까지 다 있어요.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세요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내가 쌓아둔 것들인데 이웃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눠야죠 라며 웃으셨어요. 첫 번째로 온 분은 82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관절염 크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를 10번도 넘게 반복하셨어요. 그레이스 김 할머니는 이웃끼리 도와야죠. 미국에 온 지 50년인데 서로 도우며 살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플러싱의 박철수 마트 사장이 재고로 남은 한국산 제품들을 무료로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어차피 비싸서 안 팔리는 것들인데 이웃들이 써야죠 라며 웃었어요. 김치, 라면, 생활용품까지 모든 걸 나눴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선 확산이었어요. 아이를 둔 미국인 엄마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제니퍼 스미스는 우리 아들도 한국산 아토피 크림을 써요. 정말 감사해요라며 그레이스 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눔 운동이 번져나갔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까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테이블을 열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랜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죠.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 전체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인 건 젊은 세대의 참여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마이클 김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볼 수 없어서 시작했어요 라며 온라인 나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한국산 제품이 필요한 분들과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드려요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 나눔 운동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무허가 유통이라며 단속을 예고했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레이스 김 할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게 죄인가요? 라며 당황해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뭐든 상관없어요. 이웃이 아프면 도와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애틀의 한인 목사 이정훈 씨는 교회에서 나눔을 중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 양심에 어긋나잖아요 라고 했어요. 달라스의 한인 회장 김대성 씨도 60년 동안 이웃과 나누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요? 라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연방 차원에서 관세 회피라는 명목으로 나눔 운동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웃끼리 도운 선의마저 범죄로 몰린다면 법은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날 밤 그레이스 김 할머니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테이블을 치우지 않고 계셨어요. 내일도 나올 거예요.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라며 의연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관세 발표 2주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토피 크림을 나눠준 그레이스 김할머니가 연행됐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오전 9시 FBI 요원 4명이 그레이스 김할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나눔 테이블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허가 의약품 유통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78세 할머니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바로 할머니를 따라 FBI 사무소로 갔어요. 6시간 후에야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할머니의 첫 마디는 반창고 하나 나눠준 것도 불법이래요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전국적인 단속이었습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인교회 집사 이성우 씨가 체포됐어요. 교회에서 한국산 감기약을 나눠줬다는 이유였죠. 시카고에서는 한인마트 사장 김영식 씨가 조사를 받았어요. 재고 처분으로 무료로 나눠준 기저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을 둔 가정들의 반응이었어요. 3살 소피아 엄마 제니퍼 리 씨는 아토피 크림을 받으러 갔다가 할머니가 잡혀가는 걸 봤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라며 울었습니다. FBI는 관세 회피와 무허가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계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상부상조를 범죄로 몰고 있었거든요. 더욱 황당한 건 단속 기준이었어요. 감기약 한 통, 반창고 한 갑을 나눠줘도 무허가 의약품 유통이 됐어요. 심지어 한국산 비누나 샴푸를 나눠줘도 관세 회피라고 했어요. 그레이스 김할머니는 미국에서 50년 살면서 이런 대접 받을 줄 몰랐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단속 소식이 퍼지자 나눔 운동이 위축됐습니다. 브루클린의 박정수 씨는 할머니들이 잡혀가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퀸즈의 이민호 씨도 선의로 한 일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으니까 기가 막혀요 라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맨해튼 한인교회 목사 김성진 씨는 신앙 양심상 중단할 수 없다며 계속 나눔을 진행했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라고 반문했죠. 젊은 세대의 반응도 거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 에밀리 박은 할머니들이 범죄자가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부끄럽다며 온라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죠. 가장 아이러니한 건 단속을 받은 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레이스 김할머니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60년 동안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았는데 라며 억울해하셨어요. 이성호 집사도 교회에서 이웃 돕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온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단속 후 일주일 동안 한인 커뮤니티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나눔을 받으러 오던 분들도 발걸음을 끊었어요. 82세 김순자 할머니는 관절염 크림이 떨어져 가는데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나까지 잡혀갈까봐 무서워요라며 떨었습니다. 반창고 하나 나눠준 것도 불법이라면 미국은 진정한 인도주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이 질문을 품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일 후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바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실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317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절반이 한국계 아이들이 쓴 절규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데이비 씨예요. 우리 할머니가 잡혀갔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경찰 아저씨가 데려갔나요? 할머니가 주신 크림 때문에 제 아토피가 나았는데 이제 누가 줄 건가요?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두 번째 편지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5살 소피아예요. 엄마가 매일 울어요. 제 크림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해요. 저도 울고 싶어요.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요. 크림을 싸게 만들어주세요. 5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9살 마이클이에요.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한국 라면이 너무 비싸져서
아무도 안 사요. 아빠가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가장의 역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의원실 직원 사라 존스는 매일 20통씩 와요. 어제는 30통이 왔고요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일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편지를 써야 하는 현실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했죠. 그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편지들을 더 읽어보니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8살 에밀리는 할아버지 당뇨약이 너무 비싸져서 병원에 못 가세요. 할아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은데라고 썼어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시카고의 6살 제이스는 우리 어린이집이 문 닫는데요. 기저귀랑 우유값이 너무 올라서래요. 친구들을 못 보면 슬퍼요. 엄마는 다른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멀어요라고 적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직접 목격한 상황들이었어요. 뉴저지의 10살 한나는 할머니가 FBI 아저씨들한테 끌려가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착한 사람인데 왜 나쁜 사람처럼 데려가요? 우리 엄마도 울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라고 썼어요. 10살 아이가 이런 장면을 봐야 한다니요. 애틀랜타의 7살 케빈은 아빠가 마트에서 울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안 와서 음식이 다 상했대요. 저도 아빠 보고 울었어요. 음식을 싸게 만들어주세요. 아빠가 웃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눈물을 본 거예요. 더욱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플로리다에 4살린다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엄마가 힘들어해요.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아프지 않으면 엄마가 웃을까요? 저는 울지 않을게요 라고 썼거든요. 4살 아이가 자신의 병을 탓하고 있었어요. 텍사스의 8살 데니는 저 때문에 할머니가 비싼 크림을 사주셔요. 할머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아프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8살 아이가 할머니 경제 사정을 걱정한다고요. 편지를 읽던 국회의원 보좌관 마크 데이비스는 이런 편지들은 처음 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맞나요?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계가 아닌 아이들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오하이오의 백인 아이 제이크는 우리 반 친구 수진이가 매일 울어요. 수진이 할머니가 잡혀갔대요. 수진이는 착한 친구인데 왜 슬퍼해야 해요? 저도 슬퍼요라고 썼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 아이 마리아는 제 베스트 프렌드 민지 엄마가 한국 크림을 나눠줬어요. 제 습진이 나았어요. 근데 민지 엄마가 경찰서에 갔대요. 고마운 사람인데 왜 그래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가장 가슴 찡한 건 아이들의 순수한 해결책 제안이었어요. 워싱턴에 9살 사만다는 제가 용돈을 모을 테니까 할머니들 크림 사드릴게요. 50센트밖에 없지만 계속 모을게요 라고 적었어요. 미네소타의 11살 조슈아는 대통령 아저씨한테 편지 쓸게요. 착한 할머니들을 풀어달라고 할게요. 제가 한국말도 배울 테니까 할머니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편지들을 다 읽고 나니 한 가지 확실해졌어요. 이 문제는 한국계 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 전체 아이들의 문제가 된 거죠. 아이의 눈물보다 중요한 정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밤 317통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보다 훨씬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사건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경파 의원의 손녀가 한국산 약을 못 구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문제의 주인공은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 존 윌슨이었어요. 그는 관세 정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떼돈을 벌고 있다며 더 강한 관세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5살 손녀 엠마가 위험에 처한 거예요. 엠마는 심각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미국산 크림들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죠. 유일하게 효과가 있던 건 한국산 특수 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크림값이 3배로 뛰었어요. 윌슨 의원은 그래도 사야지라며 크림을 구입했지만 문제는 공급이 끊긴 거였어요. 한국 제조업체가 관세와 단속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거든요. 재고가 떨어지자 엠마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밤새 가려움 때문에 울어대더니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윌슨 의원의 딸 메건 윌슨은 아빠한테
한국 크림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근데 아빠는 미국 제품으로도 충분하다며 듣지 않았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국 제품으로는 엠마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엠마가 너무 심하게 긁어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감염 위험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갔죠. 응급실 의사는 한국산 크림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며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다고 해요. 30년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윌슨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손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말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기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가 관세 정책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윌슨 의원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응급실에서 쓰는 의료기기의 40%가 한국산이에요. 수술용 장갑, 주사기, 심지어 심장박동기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들의 증언이었어요. 존스홉킨스 병원 의사 리처드 김은 한국산 의료기기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해요.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간호사 캐롤 스미스도 한국산 의료용품이 끊기면 환자들이 위험해져요 라고 증언했어요. 윌슨 의원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국 전역의 병원들이 한국산 의료용품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은 신생아 인큐베이터의 80%가 한국산이라고 보고했어요. 시카고 의과대학 교수 마이클 브라운은 한국의 의료기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정밀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이런 첨단 의료기기들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거죠. 가장 심각한 건 응급의료 현장이었어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응급실장 데이빗 리는 한국산 응급의료기기가 없으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관세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라고 경고했습니다. 윌슨 의원의 참모 제임스 테일러는 의원님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손녀 때문에 시작된 조사가 미국 의료계 전체의 현실을 드러낸 거죠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윌슨 의원은 관세정책 철회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의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주당 의원 낸시 펠로시는 윌슨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어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윌슨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5년 정치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손녀가 아파야만 현실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한국 제품 없이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토록 무시했던 겁니까? 그의 고백 이후 의회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윌슨 의원 고백 사흘 후 미국 경제계의 지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한국 제품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제품 없이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죠. 그의 발언 배경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월마트 매출의 23%가 한국 제품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마존 CEO 앤디 제시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은 아마존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은 고객 만족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한국 제품 주문이 급감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관세 발표 후 한 달 만에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텍사스 달라스의 주부 메리 존스는 삼성 냉장고 세대를 샀어요. 나중에 더 비싸질까 봐서요라고 말했어요.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엔지니어 마이크 데이비스는 LG 세탁기와 건조기를 당장 주문했어요. 품질 대비 가격이 최고거든요. 관세 때문에 비싸지기 전에 사야죠라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월마트 매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월마트에서는 한국 제품 코너에 긴 줄이 섰어요. 매장 직원 로버트 윌슨은
한국 라면이 하루에 500박스씩 나가요. 평소에 5배예요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애틀 코스트코 매니저 린다 브라운은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이 품절대란이에요. 한국계가 아닌 고객들도 대량으로 사가고 있어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맛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건 기업들의 연쇄 반응이었어요. 베스트바이 CEO 코리 베리는 삼성과 LG 없이는 가전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의 관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홈디포도 한국산 건축자재와 도구들이 매출의 15%를 차지한다며 동참했어요. 타겟 CEO 브라이언 코넬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한국산 화장품과 생활용품이 젊은 고객층의 70%가 선택하는 제품들이에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죠. K뷰티 열풍이 이렇게 강했던 거예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뉴욕의 직장인 제니퍼 김은 한국 화장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미 내 일상의 일부가 됐는데 라며 항의했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학생 브리트니 스미스도 한국 과자와 음료수 없는 대학 생활은 상상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반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도 나섰거든요. 구글의 한 임원은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없이는 우리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관세는 미국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플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한국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는 3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는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라며 우려를 표했죠. 실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생산에 한국 부품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업계도 가세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는 역효과라고 지적했어요. 포드도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전기차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동조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데이빗 테일러는 한국 관세로 인한 미국 소매업계 피해 규모가 연간 8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간도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했어요. 주식시장도 요동쳤어요. 월마트, 아마존, 타겟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한국 제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경제 논리가 정치 논리를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소비자 단체들도 나섰어요. 전국 소비자연맹 회장 메리 존스는 한국 제품은 이미 미국인의 일상이 됐어요. 정부가 국민 생활을 볼모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숨은 주역은 한국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이 질문을 품고 잠들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한미 경제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던 거죠. 한국 제품은 이미 미국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반란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관세 철회를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코리아타운에서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회하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나오자 코리아타운 전체가 환호성으로 들썩였어요. 김밥집에서, 한인마트에서, 미용실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레이스 김 할머니였어요. 저는 바로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 앞 나눔 테이블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드디어 끝났구나라며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시더라고요. 이제 당당하게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2세 김순자 할머니도 달려왔어요. 이제 관절염 크림을 살 수 있겠다며 그레이스 김 할머니와 포옹했습니다. 두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넘게 고생하신 분들이었거든요. 한인복지센터 상담사 이미영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늘 상담 전화가 100통 넘게 왔는데 다들 기쁘다고 울고 계세요.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이 가장 기뻐해요라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은 거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3살 소피아 엄마 제니퍼 리 씨는 소피아한테 이제 크림을 맘껏 발라줄 수 있다고 했더니 방방 뛰더라고요라며 웃었습니다. 5살 데이빗도 이제 할머니가 안 잡혀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기업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은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이뤄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도 한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소비자들이 경제 정책을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윌슨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손녀 엠마가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체가 안전해졌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변화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코리아타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메들린 정의 김치찌개집에는 줄이 섰고 박철수 씨의 한인마트도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넘게 썰렁했는데 이제야 예전 같네요라며 박철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월마트에서 만난 메리 존스는 한국 제품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많이 살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 일하는 로버트 스미스는 고객들이 삼성과 LG 제품을 찾으면서 드디어 정상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며 기뻐해요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특히 의료계의 안도감이 컸어요. 존스홉킨스 병원 리처드 김 의사는 한국산 의료기기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계 미국인들의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뉴욕타임스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사설에 썼어요. CNN도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존도가 예상을 훨씬 넘어섰다며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레이스 김할머니 같은 평범한 시민이 정치를 바꿨다고 평가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편지였어요. 7살 데이빗이 또 편지를 보냈거든요. 대통령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 할머니가 웃어요. 저도 아토피 크림 발라서 가렵지 않아요. 한국 라면도 맛있어요 라고 썼어요. 9살 마이클도 아빠가 다시 웃고 있어요.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와요. 저도 아빠를 도와드릴 거예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가장 값진 보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코리아타운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밝고 더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일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60년 전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이룩한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미국인인지를 증명한 거예요. 외국 기업이 세금을 낸다고 했지만 결국 그 세금을 낸 건 우리 이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웃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의 힘,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국인의 힘을 세상이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